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사회학과의 비니타 신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비니타 신하 교수님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고 싱가포르 국립대뿐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디에스포라에서의 힌두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식민지 시대 이후에 여러 종교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개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Sociological Quarterly의 부편집장이시기도 하고 또한 American Ethnology의 편집위원이시고 현재 루트리지 인터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소시올로지의 공동 편집인이기도 하신데요.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공예와 전통 공연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텐데 지금 일정이 밀려지긴 했지만 30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한 각각 어떠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공예와 전통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연행자로서의 경험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피존홀을 이용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가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질문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또 해당되는 질문의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이라는 것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대로 결국 청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젊은 아티스트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예와 전통 공연에 있어서 청년의 잠재력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청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발표자들께서 이미 언급해 주신 내용이 결국은 이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전통 예술이라는 것을 단지 과거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매력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피존홀에 현재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뤄보고자 하는 질문은 도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와 또 기존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위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위기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우선 저희는 문화를 보호를 하고 또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하고 무형문화유산에서 어떠한 종목도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들 다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조 공동체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각각의 세대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조 문화는 무조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일단 재료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료를 전통적인 재료 그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자 혹은 좀 더 현대적인 그런 모던한 색상을 사용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적응을 하고 지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앉아서 둘러앉아서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제 이런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괄적이면서도 간단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질문은 미샤피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말레이 음악 그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레이 전통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젊은 싱가포르 청년들이 커리어로서 이 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즉 말레이 전통 음악을 하는 그룹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통 말레이 음악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말레이 음악 연주자들과 또 그룹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결혼식이라던가 다양한 행사에서 연주를 하곤 했는데 저희가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페스티벌, 말레이 민속음악 페스티벌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전통적인 말레이 음악을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개에서 한 12그룹, 16그룹 정도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과연 말레이 전통음악을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할 때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었고 또 브린파스라고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전통음악에 기반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레이 전통음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젊은 싱가포르 청년들이 이 전통음악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를 삼도록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말레이 음악과 관련해서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다양한 전통 말레이 음악 그룹들이 실제로는 풀타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앙상블도 마찬가지이지만 취미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을 실제 가지고 있고 본업이 있고 그래서 주말에만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타임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런 전통음악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공연 활동들을 해야 하고 글쎄요. 또 공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이 풀타임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청년들을 좀 더 끌어들이고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 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nother question which is 대단히 actually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 Ms. Krupa Rajangam to start us off on the discussion. 한테 드리는 것이지만 먼저 쿠파라 라장가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싱가포르인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그리고 진위성에 있어서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라장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어떤 책리 차원에서 ICH가 무엇인가, ICH 전통 무형문화유산은 무형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ICH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특정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형과 유형의 유산들을 아주 깔끔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인 그리고 진짜 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술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단합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전통적인 예술이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시기, 어떤 시점,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석재 공예라고 했을 때 그 공예의 어떤 특징들이 전통으로 여겨졌는가, 그래서 정통이라고 여겨졌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말 수세대 전에 사용을 했던 어떤 조각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세스가 정통이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이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가면서도 계속 변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질문인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질문은 누구에게 이런 카테고리들이 중요성을 가지는가, 결국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송생님 모시겠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Mr. Singh, are you there? 송생 코디네이터님? Yes, you hear me?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모든 연사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요. 역시 제 생각에도 좀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질문인데요. 만약에 무형문화유산이 역동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나 각 지역, 각 공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무형문화유산은 각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맥락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 각각 가치가 있긴 있지만
가장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맥락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명확한 질문, 명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방향 설정을 먼저 해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데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단어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제 답변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면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전통과 어떤 진위한 것, 진위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하나의 신념이라든지 이 진위, 우리가 어떤 진위성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나의 경험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타인이 그거를 경험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그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이 돼서 계속 살아 숨쉬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다. 살아있는 예술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술 중에서 사회가 가장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님과 살레이님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는 앞서서 송생 선생님 그리고 크로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전통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주변의 어떤 맥락이 달라져도 그래도 이 가치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파님. 네, 좀 전에 도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진위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결국 예를 들어 음악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이 과연 다른 세대와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술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공연하는 그런 예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에 직면해 있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적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통성과 진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살아있는 예술이 그 문화와 전통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기조연설자분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질문들 모두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전통 예술과 공예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측면인데 두 개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이
진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이 잘 진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관련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분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좀 보전을 하고 더욱더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NGO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 중에서 좀 성공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던 단체들을 보면은 뭐 일부 성공적이었던 그런 단체들도 있었지만 그런 결실을 얻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만약에 결실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때쯤에야 이제 청년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쉬운 어떤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런 여력을 투자하지 못한다면은 그 어떠한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들과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원래 처음에는 IT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IT를 통해서 청년분들을 유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유네스코도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참여를 더 높여서 뭐 유산, 기념물, 기타 뭐 유적지를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까라고 할 때 뭐 기록화 작업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라고 할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또 사실상 이런 기록화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역량을 키우겠다.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청년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IT 스킬이라든지 IT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집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임파워먼트 파운데이션이라는 NGO가 바로 그러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청년분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쉽지가 않은 질문이라서 지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공동체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쉬운 그런 방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호는 하고 싶지만 공동체의 어떤 생계 그런 뭐 사업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공동체 동원을 한다든지 혹은 생계 서포트 같은 데 있어서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다 장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장기적인 사업이어서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여력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헛된 희망만 부풀릴 것이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는 공동체 분들이 실망을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다양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단체들은 기록화를 잘하고 또 일부는 전시회를 잘하고 뭐 SNS 홍보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단체들, 기관들과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그 세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틈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서로 협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들은 연구를 하죠.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NGO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분들이 뭐 공동체 판매를 잘 하지만 어떤 실제 그 공예 작품을 판매를 하지만 그 공예 작품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 가치를 충분히 모르고 뭐 기록화도 못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 집단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 되겠죠. 물론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만의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NGO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전체 발표자분들께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밀레니얼들이 자유를 원하고 유연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에 장인이 든다는 것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기대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쿨파님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종종 경험을 현장에서 하곤 합니다. 특히 저는 공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전통과 진위성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또 유연성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전통 공예가 있지만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공예품 또는 어떤 공예 작품과 연결이 된다면, 즉 그런 고정된 관계가 있다면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카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장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것을 직업으로 삼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공예 기술을 갖는다는 것이 카스트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종종 실제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목공예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전통 공예 카스트를 극복하고 그리고 다른 카스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전통 공연을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뭐 의상이라던가 또 공연과 같은 부분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물론 이런 소수의 사례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앞서서 기조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과정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몇 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한다던가 뭐 다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매니저님?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어떤 성공을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인이 되기 위해서도 제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개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 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노인층, 중장년층, 또 청년층의 역할이 그리고 또 책임이 분명히 나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해를 토대로 서로가 함께 협업을 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협업을 하면은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생님. Thanks for the questions. To me, I think, 이 질문 감사합니다. to me, I don't see there is a gap. 저는 사실 그 어떤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간극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인이 됐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장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귀감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이제 도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를 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그 레벨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인의 레벨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 프로그램을 할 때 있어서도
at least 50 of them, but 50% 한 of 뭐 them 50% 이상의 참가자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장인이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인간 무형 문화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국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청년분들 중에서 소수 몇 분은 나중에 장인이 될 수 있겠죠. 그분이 누가 되실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포커스가 아니라 일단 저희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공동체 분들이랑도 일을 해서 함께 하는 것을 더욱더 이제 독려를 하는 것,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다가가면 되는지, 그게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몇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좀 범용적인 질문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자들께 올려진 질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하고 또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맥락에서 현재의 주된 주류의 문화적 전통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K-팝이라든지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향들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대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의 경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는 측면에서 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 이 주류의 문화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예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전통 공예가가 조각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조각의 교육을 받았겠지만 이것이 상품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업적인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더 기능이 강화된 그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공예인으로서 물려받은 그러한 어떤 기술들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좀 실망감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를 오히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을 발전을 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일부는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도우님.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부 그런 문화 전통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커투 그 소수민족 같은 경우 그분들의 민속 음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 축제를 통해서 이 소수민족 분들의 음악을 틀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뭐 대중가요라든지 서양 대중가요를 틀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소수민족의 그런 민속음악을 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에 관한 그런 균형을 굉장히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샤페피카님. 네, 싱가포르에서는 딱히 주류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류 음악들이 있습니다. K-팝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주류 음악들을 청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이런 주류 음악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현실이고 청년들이 가장 익숙한
또 좋아하는 그런 음악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전통음악 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 관점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예술, 또 전통 예술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의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대중음악들과 또 주류 음악들을 저희 음악에 포함을 시키고 또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곡의 형태로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또한 민속적인 팝 장르를 발전을 시키고 좀 모던한 사운드를 이용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편하게 저희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통의 정신, 또 전통의 요소들은 보존을 하고 또 유지를 하면서 주류의 음악들과 엮어지는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을 더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생 선생님. Okay, thanks for the questions. 네, 질문 감사합니다. In Cambodia, I think 캄보디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really happens a lot, and it also helps, Cambodian. 이런 대중가요가 사실 많이 인기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통 음악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뮤지션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캄보디아 뮤지션 입장에서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퓨전 음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통 그리고 심지어 서양 음악 같은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과 접목시켜서 하는 경우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라든지가 있을 때 이것을 빠르게 적응을 하고 더욱더 개방적으로 이런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거기에 수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양의 대중음악이 들어오는 그 정도라고 할까? 그 규모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너무나 빨리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가 그만큼 진화를 하고 적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자극이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패널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마무리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다 드리는 질문인데요. 무형문화유산의 무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실제 그 전통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무형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충분한 정의가 됐는지 오늘과 내일 그런 협력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크루터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s, as you pointed 네, out.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질문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통합적인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산물과 프로세스가 함께 되었을 때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 무형성과 유형성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예라는 그런 무형유산에 있어서는 공예품이 산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결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결과물로 공예품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ICH의 무형성과 유형성이 딱히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겠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 협약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자면 좀 더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 선생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무형성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그 개념이 보이진 않지만 공동체 내에서 공통의 어떤 가치가 있고 문화권 내에서 어떤 가치가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타우 소수민족 내에서는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심증이 확실히 있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형문화유산의 정확한 어떤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내일도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I think that this distinction 저는 이러한 구분을 생각하면 특히 ICH 보존에 있어서 이 무형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그런 프랙티스 자체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면에 의미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말레이 음악은 싱가포르 내에서 공연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형성의 측면이죠.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또 어떻게 음악을 홍보하고 또 확장을 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야말로 바로 무형적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형성이라는 이런 측면을 좀 더 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것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생 코디네이터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명확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무형성을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여기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무형성이 우리가 이것을 뭐 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있는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무형문화유산의 무형성을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무형성이라는 그 개념 혹은 그 정의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유형, 무형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것이 사실 유효한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게 더 설명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형성이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거나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형성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뒤에는 훨씬 숨겨진 뜻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는 환경이나 주변에 우리의 지구의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의 보물이다. 그리고 또 무형문화유산의 그 예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이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이것을 그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부연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응답을 더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일반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자분들께 이뤄진 질문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회자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하 교수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전홀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스코드는 NHBICHCAP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2021년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협력회의의 1일차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발표자분들 또 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2일차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제는 디지털 매체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